허리에 느낌이 들면 2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은 거예요. 그 이전에 허리가 많이 뻐근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실제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통증이 없어지면 나은 게 아니라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여러분이 개선해야 허리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통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경고예요. 더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뇌에서 바로 통증 신호를 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잠재적인 손상, 실제 손상, 그리고 완전 손상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손상의 경우 실제로 손상이 되지 않았는데 아픈 경우입니다. 이때는 병원에 가서 어떤 촬영을 해도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나는 아픈 것을 뜻합니다. 실제 손상이 되기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손상은 말 그대로 실제로 손상된 경우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거나 인대가 찢어졌거나 근육이 파열됐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 손상이죠.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완전 손상이 되면 하반신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이전에 이 통증을 발생시켜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인 손상일 때부터 여러분이 통증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실제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건강검진을 해서 실제 손상이 일어나야만 허리 통증이 있다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2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늦은 거예요. 그 이전에 허리가 많이 뻐근하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불편하다, 저녁에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실제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잠재적인 손상으로 다시 가야 되고 그 앞으로 가야 여러분이 완전히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손상의 같은 경우는 허리가 묵직하다, 뻐근하다 이 정도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많이 아프다 이 정도는 잠재적인 손상에 해당됩니다. 근데 디스크가 실제로 손상이 되게 되면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엉덩이 옆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통증의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잠재적인 손상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뻐근한 통증이 위주라면 허리에 불타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화한 느낌이 들면 이 실제 손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각적인 증상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지지력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이 통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병원에 가서 혹은 인증되지 않은 어떤 곳에 가서 사람들은 이게 통증을 당장 없애려고 합니다. 통증이 없어지면 나았다고 생각하니까요. 통증이 없어지면 나은 게 아니라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여러분이 개선해야 허리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게 잠재적 손상인지 실제 손상인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손상될 위기에 처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만약 실제 손상의 단계다. 그러면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필요한 경우는 시술 또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허리 수술하면 완전 허리 망가지는 길이다 라고 막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 허리 병원에 가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 손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운동으로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내가 실제 손상인지 아니면 잠재적인 손상인지, 잠재적인 손상이라면 허리 내부에 손상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 내 허리가 버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티는 능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서 이게 어떤 내가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원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나이 들면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 근력이 자연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허리의 지지력이 감소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점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80대임에도 아무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노화이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허리의 지지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허리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리의 지지력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허리의 지지력이 부족하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도 허리의 지지력이 충분하다면 통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력을 기준으로 어떻게 허리 통증을 극복할 것인지 이런 플랜을 세워서 여러분이 허리 통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방송들을 보면 쉽게 따라해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운동을 해서 근력이 증가하지 않아요.
근력이 증가하려면 어느 정도 중량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그 중량으로 계속 훈련을 지속했을 때 우리가 근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력이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들을 해야 해요. 그래야 근력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근력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레슨하고 있는 70대 후반 회원님은 제가 28kg 캐틀벨을 들게 하고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바로 중량을 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이 중량을 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복압이 충분히 형성되어야 허리가 다치지 않고 중량을 안전하게 들고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여러분이 꼭 차근차근 운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운동을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는 이 스트레칭, 체조류의 운동이 되겠고요. 그 운동을 충분히 시행하고 내가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중량을 들고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중량을 들기 부담스러우면 맨몸으로 운동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중량을 한 개당씩 차근차근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량을 들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근력이 상승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기 여의치 않다면 누워서 운동을 하고 앉아서 운동을 하고 서서 운동을 하고 한 발을 들고 운동하는 식으로 이 단계별로 운동 구간을 설정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어가 많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코어는 가장 속, 내부의 핵심 부분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가장 내부의 핵심 부분을 뜻합니다. 책에서 3중 레이어 시스템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레이어가 코어, 두 번째 레이어가 속근육, 세 번째 레이어가 겉근육입니다. 이 세 개가 콜라보를 이뤄서 우리 허리에 이제 지지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어가 힘이 약하다, 내부의 에너지가 약하다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속근육과 겉근육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과부하가 걸리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레이어인 코어의 힘을 계속 보충해주고 단련하고 관리를 해줘야 여러분의 허리를 적절하게 작동시킬 수 있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건강한 허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은 이 지지력을 키우는 운동이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걷기도 좋고요. 등산도 좋고요. 아니면 자전거 타는 것도 다 좋습니다. 지지력을 키울 수 있다면요.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어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운동은 다 꽝이 됩니다. 여러분의 코어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이런 운동들을 했을 때 허리의 지지력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호흡을 잘 가다듬고 이런 지지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여러분이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어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책에서 설명한 아디오스 운동 중에 A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A1은 호흡을 이제 가다듬는 운동을 하고 A2 아기 자세에서는 호흡의 양을 늘리고 복압을 확실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운동들을 실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압을 인지를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걷기, 자전거 타기, 등산을 할 때도 이 복압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면 좋은 운동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우리 몸의 원리이고 이 몸의 원리를 잘 따랐을 때 여러분이 통증 없이 운동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지지력도 늘어나고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플랭크를 하게 되면 코어 힘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플랭크 상태로 걸어 다니지는 않아요. 계속 이게 복부에 힘을 주고 걸어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플랭크가 코어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플랭크 자세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운동들을 해야 이 코어를 더 효과적으로 단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랭크는 좋은 운동인 건 분명하나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를 직접적으로 운동하는 운동은 좋지가 않습니다. 허리 근육을 단련하면 허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허리 근육을 과도하게 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장에서 많이 하는 운동인 백 익스텐션이 있는데요. 이 허리를 젖혀서 허리의 척추 기립근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이 척추 기립근이 이미 허리 환자 같은 경우 이미 경직이 되어 있는데 그 운동을 해서 더 경직시키게 되면 허리 통증이 더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근육은 점점 경직되고 딱딱해져서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떤 움직임에 대응하지 못하고 허리가 삐끗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허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운동 말고 허리를 간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는 게 훨씬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근력 운동을 많이 해도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과도하게 해서 근육이 경직시키게 되면 근육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허리 환자가 허리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데 근력 운동을 과도하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충분한 휴식이 권장이 되는데요. 근력 운동과 휴식이 적절하게 갖춰진 상태여야 근육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회원들 중에 저에게 이 팔뚝이나 허리 근육,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라고 딱딱하고 막 튼튼하지 않냐고 막 그렇게 과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딱딱한 근육은 좋지 않은 근육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이 근육을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러분의 근육을 너무 경직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허리 근력 운동을 하겠다 하면 주에 3이나 4회 정도 이상은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일은 충분한 휴식을 둔 상태로 운동을 해야 오히려 근육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자, 허리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에 중립 자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던 간에 허리가 꺾이거나 구부러지는 운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걷기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수영을 해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에 계속 중립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관절들이 잘 움직여서 이 움직임을 전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야 허리를 계속 보호하면서 허리 건강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절대로 바른 자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고관절이 부드러워지면 허리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해독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일단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할 때, 두 번째는 운동할 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할 때 앞서 설명했듯이 허리를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상생활할 때 소파에 막 널브러져 있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핸드폰을 하는 경우에 허리가 막 과도하게 구부러지거나 젖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자세를 장기간 오래 할 경우 허리에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계속 이런 자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 허리에 압박이 생기고 허리 디스크가 나중에 터지거나 아니면 근육이 너무 경직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핸드폰을 보게 된다면 그냥 완전히 누운 상태로 차라리 보는 게 허리에는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할 때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반동을 써서 운동을 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는 치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반동을 써서 운동을 하는 게 허리에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을 하게 돼도 반동을 쓰면 무조건 허리에 힘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운동을 해도 반동을 쓰고 상체 운동을 해도 반동을 쓰면 이게 다 허리로 힘이 몰려지게 되거든요. 이 허리에 힘이 몰려졌을 때 허리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초과가 되면 이때부터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최대한 반동 없이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일단 허리를 최대한 아껴 쓰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허리를 써야 되는데 계속 허리에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허리는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퇴행성 변화가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겪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리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여러분의 허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허리에 좋은 자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하고 있어도 허리에 어느 정도 부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어디 등받이에 기대거나 팔을 기대거나 해서 허리가 가해지는 압박을 오히려 줄여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지 않은 자세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가 제일 좋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허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이 경직된 근육은 탄력성이 떨어져서 어떤 다른 움직임에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짚거나 가끔 빙판에 넘어지거나 이런 걸 할 때 근육에 충격이 발생하면 근육에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충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다치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탄력이 좋은 운동선수들을 보면 축구를 할 때 수비가 이제 태클해서 완전 막 굴러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이게 결국에 근육의 이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이 근육의 탄력성이 저하되면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보다는 가끔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 변화를 계속 가져감으로써 근육의 탄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예방하는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절대로 바른 자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어떤 자세가 형성이 되면 그대로 뇌에서 전달이 돼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바른 자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면 증명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이 사진관에 가면 고개를 똑바로 하라고 아마 사진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똑바로 했는데 사진사가 틀어졌다고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똑바로 하는 자세 자체가 이미 틀어진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해도 어느 척추가 많이 꺾여 있거나 어느 척추는 구부러져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라는 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기보다는 바른 자세를 만드는 운동을 통해서 자꾸 바른 자세를 여러분의 뇌에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른 자세가 인식이 되어야 여러분이 조금 더 바른 자세에 가까운 자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중량을 들지 않는 이상은 근육이 강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중량을 들지 않고도 매일 하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전공한 그래포드 박사 말에 의하면 모션 이즈 로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것은 로션을 바르는 행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절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면 그 관절에 어떻게 보면 로션을 발라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계속 움직임을 가졌을 때 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책에서 설명했듯이 세 가지가 잘 작동이 돼야 됩니다. 허리는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고 고관절의 움직임이 있어야 허리를 무리하지 않게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은 다양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관절인데요. 이 운동은 고관절의 회전을 통해서 고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계속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관절에 로션을 바르는 행위와 같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고관절이 부드러워지면 허리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이 몸 안에 어떤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증이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음식들을 섭취를 하는 게 좋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허리에 이제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상태인데 술을 마신다 그러면 염증이 해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술을 마시는 행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설탕, 밀가루를 드시게 되면 이 염증 반응을 더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허리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을 좋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해독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많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새벽에 주무시지 않고 이제 허리와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시청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완전 맞지 않은 행위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이제 시청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밤에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해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허리에 만약에 염증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이 될 테고 여러분의 만약에 근육이 경직되어서 잠재적인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을 했을 때도 근육이 경직이 풀어지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효과적입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시간 이상 충분히 자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7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도 그냥 7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하기 위한 이 침실의 환경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전 3시간 전부터 이 공복을 유지하는 게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면을 취했을 때 여러분의 허리 건강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만보 이상 걷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걷기는 7,000보 이상이면 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이나 발목 관절을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근력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해드린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근력 운동을 오늘은 10kg로 했다면 내일은 12kg로 하고 그 다음에는 14kg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균등하게 쭉 올라가진 않아요. 10kg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12kg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일지를 써서 내가 어느 정도 했다. 오늘은 몇 킬로로 몇 회, 몇 세트를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어느 정도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력 운동을 차근차근 늘려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근력이 계속 발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이게 저중량으로 계속 반복될 경우에 이게 효과가 계속 반감이 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어느 순간 또 적응이 되면 아예 원래 처음보다도 오히려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잘 염두하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이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걷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만보 걷기나 2만보 걷기도 하는데 걷기는 7,000보 이상이면 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보 걷기는 처음에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 만보기를 만들던 회사가 이 만보 걷기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이 만보 걷기를 열풍을 일으키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전파되어서 너도 나도 만보 걷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장기간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이나 이 발목 관절을 망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달리기입니다. 달리기가 선수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닌 강도로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정확하게는 존2 운동법이라고도 하고 LSD 훈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심박수가 중요한데요. 심박수를 체크를 하면서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심박수가 120에서 140 정도 구간이 이 존2 운동인데 이때는 옆 사람하고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하지 못할 정도의 강도가 존2 운동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때 숨이 차게 달리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천천히 달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걷는 건가 뛰는 건가 싶을 정도로 거의 걷듯이 달려야 됩니다. 그 상태로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달려도 심박수가 계속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는데 심박수가 내려간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체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신체 활동을 하시면서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따로 이 달리기를 해서 운동량을 더 늘려나가시는 것이 여러분이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단시간에 몸을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강도 있는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하고 다시 강도 있는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BBC 방송에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조건에 사람 2명을 데리고 한 명은 1시간 동안 자전거를 천천히 탄다. 그리고 한 명은 1분 동안 자전거를 미친 듯이 타다 해서 2명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이걸 실험을 하고 나중에 혈액을 뽑아서 전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분 동안 자전거를 미친 듯이 탄 사람이 훨씬 혈액의 지표가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단기간에 이렇게 몸에 충격을 주는 게 운동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를 예시로 하면 저는 만약에 1시간을 운동을 한다고 하면 30분 동안 워밍업을 합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미친 듯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정리 운동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이 충격을 주는 방법이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요. 근력 운동은 일단 주 3회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회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20대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 더 빈도를 오히려 줄여도 괜찮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운동 강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 일주일에 운동 빈도를 1, 2회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중장년층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번 할 운동량을 나눠서 여러 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 5회 아니면 6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이어나가야 체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 아디오스에서 아디오스는 이 스페인어로 작별 인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과 완전히 작별하기 위한 인사말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도 허리 통증과 완전히 작별 인사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